あの部屋に入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方法はもう一つしかないんだよ。 모리 히로시 작가님의 SM 시리즈 1편인 모든 것이 F가 된다입니다.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 소설로 먼저 읽었고요. 이후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본 경우인데,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하자면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봅니다. 일부 장면에서 나오는 정황 묘사가 앞으로 당겨지거나 다른 장면으로 바뀌거나 하는 요소는 있지만, 추리 소설적인 요소로 보여주고자 하는 큰 틀은 동일하다고 봐요. 다만 소설에서 핵심이 되는 트릭 외쪽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축소되고 일부 언급도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중인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천재의 생각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요소 같은 건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소설을 기준으로 잡을까 드라마를 기준으로 잡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애니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니판은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고민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되는 트릭적인 요소의 큰 틀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흥미가 생긴다면 다른 시리즈들을 찾아보셔도 어떨까 합니다. 命題が証明された。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사이카와 소헤이라고 건축학과 조교수라고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커피라든지 담배에 관련된 몇 가지 요소 같은 게 설정에 붙어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학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학자, 그런 느낌인데, 설정상 살짝 꾀죄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드라마에서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니시노소노 모에라는 캐릭터인데, 소설에서 이 친구는 설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 작품 하나만 단독으로 보자면 그렇게 알아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설정상 뭐 친척이 뭐 경찰 간부거나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었다거나 이런 건데, 그냥 엄청 부자고 똑똑한 아가씨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또 한 명 핵심 등장인물 한 명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작중 표현으로는 9살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스턴이었나? 11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나오고요. 12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엔지니어 활동을 해서 세계적인 천재 프로그래머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3대 요소 하면 뚜렷한 사계절, 텍스, 그리고 마가타 시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시키라는 여성이 14살이 되었을 때 사고를 치는데 부모님을 죽이고 체포가 됩니다. 물론 14세라는 나이도 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요소 때문에 무죄를 받게는 되지만, 그럼에도 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특수시설의 강구무 관리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니시노소노 모에. 보시는 것 마냥 외부로부터 고립된 구조고요. 출입할 땐 철저한 신분 확인 작업, 지문 같은 걸 등록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위치도 육지에서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배를 타고 오든지 아님 헬기를 타고 오는 방법뿐인 거예요. 게다가 이 시키라는 여성이 처음 이곳에 온 게 15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간 이후엔 공식적으로 외부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신도 세이지라고 이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시키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 종종 드나들기도 했다고 나오긴 하지만, 시키라는 여성은 14세 때부터 15년 동안이나 이곳에 갇혀서 연구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사람들 앞에 모습을 안 보이고 어찌 생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필요한 물건 같은 건 P1이라고 부르는 운반용 로봇가 공급해주는 구조고요.
연구시설이다 보니 서로 대화를 나누긴 해야겠죠. 그때는 가상의 프로그램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묘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실물을 공개한 적 없다 이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인공 소헤이와 모에의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두 사람은 세미나 관련으로 시키가 있는 섬에 방문하게 되고요. 이 섬에 15년 전 사건에 시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연구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대화를 보면은 모에 같은 경우는 일전에 시키와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나오고요. 직접 대면한 건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 인터뷰를 했다고 나오는데, 모에가 시키에게 왜 부모를 죽였냐 물으니 시키는 왜 죽였냐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죽였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죽인 건 인형이 한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모에는 시키가 가진 다중인격 중 하나가 사건을 일으킨 건가 싶어서 당신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키는 웃으면서 놀라워해요. これは驚きました。 그리고 지금은 면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지지만 모든 것이 F가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라며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すべてが F になったら 아무튼 모에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사람은 연구소까지 당도하게 되는데, 때마침 연구소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을 맞아준 건 부소장인 야마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설명하기론 소장인 신도는 외출 중인 상태였고요. 시키 박사는 정기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일주일 전부터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실 게, 시키가 15년 전부터 이곳에 감금 아닌 감금이 된 거는 맞으나 거주 중인 상황을 감시 카메라 같은 걸로 엿보거나 이런 게 아닌 철저하게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도 시키 박사인 거고 연구소에선 절대적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에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시키 박사가 머무는 방 입구는 사방에서 철저히 감시 중인 상황이에요.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체크하는 인원도 있고 CCTV 또한 1분 단위로 영상을 저장 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영상을 쭉 저장하는 게 아니라 1분 단위로 끊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주인공 일행이 연구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연구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닫혀있던 시키 박사가 머무는 곳의 철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까 P1이라는 로봇가 있다고 했었죠. 죽은 시키 박사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팔다리가 잘린 모습으로 그 위에 올려져 있어요. 四季さん予期しないエラーです。予期しないエラーです。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건가 싶은데, P1 로봇은 사람들 사이를 스쳐지나 복도를 따라 쭉 달려갑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대략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무언가가 쭉 달리니 이제 사람들 시선도 집중이 되겠죠. 뒤늦게 부소장 야마네는 긴급 정지 명령을 내려서 P1을 세우게 되고요. 시키 박사의 철문 또한 다시 닫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상황을 보면 일주일 동안 시키 박사는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고, 누군가 시키의 방에 오고 간 기록도 나오지가 않아요. 헌데 그런 중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죽은 시키 박사가 P1 위에 올려져 등장을 한 건데, 시신을 조사한 의사가 말하기를 그녀는 죽은 지 2-3일은 된 듯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의 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 그녀를 죽인 후 팔다리를 잘라냈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키의 방을 봉쇄한 후 오류가 발생한 연구소를 재정비하는 중인데, 그때 외출했던 소장 신도 세이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헬기를 운전해서 연구소 옥상에 내리게 되고요. 어딜 갔다 오는 길이었냐면 미국에 사는 시키 박사의 여동생인 미키를 연구소까지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시키의 여동생 미키. 아무튼 이때 연구소 사람들은 소장 신도에게 시키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연구소에 오류가 발생해서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났으니 헬기에 있는 통신기기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無線で警察に連絡をお願いします。分かった。 그러니까 시키 동생 미키는 오자말자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고, 소장 신도는 헬기에 남아서 경찰에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 일행은 다시 연구소로 내려와서 그동안 취합된 정황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선 갑자기 연구소의 보안시설에 에러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 알아보니 보안 시스템은 시키 박사가 고안했기 때문에 외부의 소행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デボラはマガタ博士が開発したんですよ。セキュリティは完璧です。外部からの侵入は不可能です。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CCTV 영상 또한 재확인하게 되는데, 기록 속 어디에도 누군가가 시키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15年分全部残ってる。その後15年は誰も入ってない。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주인공 일행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봉쇄한 시키의 방으로 들어가서 범인이 누군지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시키의 방엔 범인의 모습은 물론이고 잘려진 시키의 팔다리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숙소 안쪽에 숨겨진 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장난감과 함께 미치루란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가 있었어요. 隠し扉の向こうに潜んでいたのは 근데 이 미치루란 로봇은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뿐이었던 게 안쪽에서 문을 열고 닫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사람을 죽이고 팔다리를 자를 수는 없다는 거죠. 사건은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가는 와중인데, 아까 경찰에 연락하고 내려오기로 한 소장 신도가 한참을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가 않자 일행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보곤 깜짝 놀라고 맙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か、所長。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모습의 신도를 발견하게 된 거였는데, 혹시 경찰에 신고는 했나 싶어 확인해보니 무전기 또한 망가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혜인은 시키 박사를 죽인 사람과 신도 소장을 죽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왔을까를 생각해보지만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고,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딱히 달아날 수 있는 방법 또한 보이지가 않아요. 高さ15メートルぐらいでしょうか。さすがに飛び降りることはできませんね。 그러니 결국 범행은 내부인의 소행일 거라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모에와 소헤이 두 사람은 맨 처음 시키 박사가 방에서 나올 당시에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던 CCTV 영상 속 엘리베이터 숫자가 갑자기 지하 1층에서 옥상을 가리키는 R층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부소장 야마네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제시하는 게, 시키가 고안한 보안 시스템을 재복구하는 게 힘드니 완전 종료시키고 새로운 OS로 교체를 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내일 10시면 섬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마네는 1시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지금부터 세팅을 하면 내일 오전 8시쯤엔 OS 재설치가 가능하니 꼭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8시쯤이면 완료가 될 거라던 작업이 늦춰졌다면서 9시 반쯤 OS 재설치가 완료될 거라는 메일을 모든 연구원들은 받게 됩니다. あれ、8時からって言ってたのにずいぶん遅れましたね。 생각보다 작업이 늦춰지긴 했지만 결국 9시 반이 되자 OS 교체 작업은 완료가 되고요. 연구소 전체 시스템이 재부팅되며 통신과 인터넷 또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건가 싶은데, 이때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부소장인 야마네가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소헤이에게는 죽은 야만의 시신보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연구소에 설치된 시계와 자신의 아날로그 시계의 시간이 1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 연구소에서 이전 OS를 사용했을 때는 똑같았던 시간인데 OS를 재설치하니까 갑자기 1분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소헤이는 이게 어찌 된 건지 확인하게 되고요. 교체되기 전 OS의 시각이 의도적으로 1분 느리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시키 박사가 죽어서 방을 나온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게 돼요. 同じ時刻の映像ファイルが2つ存在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だから2つのうち最初にあった映像ファイルは上書きされ消される。 자,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3시 정각에 시키 박사의 방문이 열리면서 시신이 나왔는데 1분쯤 지났을 때 연구소 시계 설정이 바뀌면서 3시 1분이었던 게 다시 3시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소에서 녹화하는 CCTV는 1분 단위로 저장이 되는 방식인데 같은 시간을 2번 녹화하다 보니 이전 기록은 지워지고 새로운 화면이 더딥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엘리베이터 화면도 보면 지하 1층이었던 게 갑자기 옥상으로 바뀐 것도 사라진 1분 동안 누군가 움직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사건이 여기까지 되자 결국 소헤이와 모에는 범인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추측이 맞다면 이건 너무 슬픈 사건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もしそれが本当なら悲しすぎます。 자, 결말이고요.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요소가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제가 요즘은 엽기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서 대체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 염두하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맨 처음 죽어서 발견된 마가타 시키 박사예요. これは驚きました。 우선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은 시키 박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으로는 공격받을 수 없다고 했었죠. 근데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시키 박사가 자체적으로 자신이 의도해서 심어놓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를 언제 심었냐 하는 건데 그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65,535시간 전이었어요. 대략 7년 전쯤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죠. 자, 설명 들어갑니다. F는 P15, 15를 말하는 건데 시키 박사는 프로그래머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16진법을 대입하면 A, B, C, D, E, F는 10, 11, 12, 13, 14, 15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진법으로 나타내면 9가 제일 큰 숫자인데 16진법에서는 15가 뜻하는 F가 제일 큰 숫자가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때 시키가 만든 보안 시스템의 최대 자릿수가 4자리라고 나오는데 모두 최대로 설정하면 FFFF가 되는 거고 이걸 다시 10진법으로 계산하면 65,535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시키가 모에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모든 것이 F가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은 자신이 침투시킨 연구소 시설의 바이러스가 발동할 시간을 뜻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순간인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F가 되었을 때 사건은 발생하게 된 거고 사람들의 시선이 시신에 집중될 때 시키는 몰래 방을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시간 트릭으로 인해서 삭제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시키가 옥상으로 갔으면 발견된 시신은 누구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왜 시키가 옥상으로 갔냐면 신도 소장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주인공 일행이 옥상으로 올라가선 신도를 만났죠. 그리고 시키의 여동생인 미키를 만나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도 신도가 안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죽어있는 신도를 발견한 거였잖아요. 이게 어찌 된 거였냐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뭔가 좀 걸린다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작품에서 설명하기로는 신도는 이날 시키에게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중에 보면 아무도 시키의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지만 신도만은 종종 들어갔었다 했었는데, 이날 시키는 사람들 시선을 끈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서 신도의 등에 칼을 꼽고요, 미키로 분장해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가 바로 미키인 거고, 애초에 시키에게는 미키라는 동생은 없었어요. 근데 신도는 등에 칼이 찔려 죽어가면서도 주인공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 무전기도 다 때려 부순 다음 천천히 죽었다는 거죠. 그게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15년 전 신도와 시키는 관계를 가졌고 그 일로 인해서 시키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시키의 부모가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신도가 시키 손에 칼을 쥐게 한 후에 찔러서 죽였던 거예요. 新藤誠司は四季の腕を取り、永田幸郎と道夫夫妻を刺す手助けをしたのです。 그러니까 시키의 부모를 죽인 건 엄밀히 따지면 시키가 아니라 신도라는 건데, 이때 시키는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대가로 15년 후에 신도 당신을 죽이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날이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시키는 그 사건 이후 15년 동안 연구소에 갇혀 지냈다고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키는 자기 딸을 낳고 기르고 생활해 왔던 겁니다. 도중에 비밀의 방을 발견했을 때 아이가 가지고 놀 만한 물건이랑 미치루라는 로봇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딸의 존재를 나타내는 복선이었고요. 로봇은 왜 있어야 했냐면 딸이 성장하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걸 막으려고 만들어 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은 죽어서 발견된 시신이 누굴까 하는 걸로 돌아가는데, 바로 시키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었던 거예요. 팔 다리를 자른 것도 지문을 체크하면 자신이 아닌 게 발각되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그게 말이 될까 싶은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하자면, 우선 15년 동안 소장인 신도 외에 아무도 이곳에서 누군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3년 전부터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시키 대신에 그녀의 딸이 대신 인터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도입부에서 모에와 대화를 나눈 여성은 시키가 아니라 그녀의 딸인 거죠. 이때 대화 중에 보면 모에가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을 했을 때 시키가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이때 시키의 딸이 자신은 누군 걸까에 대해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했냐 하는 건데, 명확하게 묘사되질 않지만 이 시리즈에서 관통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천재의 생각을 일반인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의 목적은 애초에 딸을 죽여서 자신이 이곳을 탈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신이 죽고 딸이 나가는 거였는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왜 시키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던 게, 왜 자신이 엄마를 죽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나가서 신도를 죽여야 하나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결국은 시키와 딸은 반대의 상황이 되고 만 거였죠.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의 전말이고요. 마지막에 부소장 야마네는 어찌 된 거냐면, 다음날 10시에 들어오는 배를 타고 시키는 섬을 떠날 계획을 하게 되는데, 야마네가 8시까지 OS를 재설치한다고 하니 자신의 정체가 그 전에 발각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네를 죽인 후에 OS 재설치는 9시 반에 이루어진다고 메일을 보냈던 거고요. 연구소 사람들이 뒤늦게 미키의 존재가 사실은 시키였다는 걸 알게 되어 찾게 되지만, 이미 그녀는 10시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선 섬을 떠난 후가 되는 거죠. 彼女は孤島の監獄からの脱出に成功したのです。
시키는 부모를 죽인 건 인형이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신도 소장이 자신을 인형처럼 다뤄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뜻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F가 된다는 게 딸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에 있어서의 풀이가 아니겠냐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소혜는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 가설 또한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굳이 왜 이랬을까 하면서 갸우뚱한 요소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헌데 보신 분들마다 각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자신만의 해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모든 가설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Hello, I'm Miki Magata. Nice to meet you. I'm Yukihiro Yamane. Nice to meet you.